조용한 밤 이야기입니다.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고독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돌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런 마음이 저를 찾아올 때 피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면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낸 저만의 방법으로 외로움과 고독을 마주보며 피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버텨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마음들이 저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한풀 꺾였을 때 그때 저는 한 가지씩 생각을 정리하며 저에게 힘이 되어줄 책들을 찾습니다. 책 속에서 답을 찾고 어느덧 제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고 생각할 때쯤 외로움도 고독도 무섭지 않게 된 저의 모습에 칭찬하게 됩니다. 오늘 밤은 자신이 세상의 끝에 서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끝에서조차 끝내 혼자였던 한 인간의 오래된 이야기.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그는 살아있는 동안 거의 아무도 읽어주지 않은 책을 썼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차례로 버림받았으며 마지막 11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그의 문장을 읽으며 울고 그의 문장을 다시 읽으며 조용히 일어섭니다. 이제 그 남자의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푸른 밀밭과 낮은 언덕 그리고 돌로 지어진 오래된 교회 하나가 있는 마을. 바람이 서늘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1844년 10월 15일. 그 작은 마을의 이름은 뢰켄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의 생일이었습니다. 마을 목사관의 작은 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아이에게 왕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주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아버지 카를 루트비 니체는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피아노를 사랑했고 책을 사랑했고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자신처럼 조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 집의 저녁은 분명 따뜻했을 것입니다.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고 등불 아래서 책을 읽고 아이는 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드는 그런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이 계속될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하고 따뜻한 풍경은 너무 이른 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849년. 니체가 막 5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피곤한 것이라고, 그저 잠시 쉬면 나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의 눈빛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의사들은 그 병을 뇌연화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의학으로 보자면 아마도 뇌출혈이나 뇌종양에 가까운 병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침대 위에서 서서히 말을 잃어갔습니다. 5살의 니체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방이 점점 더 조용해진다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해 7월 30일, 아버지는 36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살의 니체는 아버지의 관이 교회 마당으로 운구되는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를 그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잠시 그 소리를 함께 들어봅니다. 낮고 길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 그리고 차가운 아침 공기.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5살의 아이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어린 남동생 요제프, 겨우 2살이었던 그 아이마저 아버지의 뒤를 따라 떠나갔습니다. 한 해 사이에 아버지와 남동생을 잃은 아이. 5살의 니체에게 세상은 이미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는 이제 어머니 프란치스카와 할머니, 2 이모, 그리고 여동생 엘리자베스만이 남았습니다. 모두 여자였고 모두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질문에 답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 사람은 죽는 것일까?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그 질문들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대답 없이 자라는 질문들은 뿌리가 깊어집니다. 니체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않았습니다. 혼자 앉아 책을 읽었고, 혼자 피아노를 쳤고, 혼자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작은 목사. 그 이름이 잘 어울리는 아이였습니다. 진지하고 조용하고 어딘가 어른스러운.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목사의 가슴 속에서 신에 대한 의심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훗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가장 이른 기억은 죽음이었다. 그 문장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가장 이른 기억이 죽음이었다는 것. 그것이 니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858년, 14살이 된 니체는 독일 최고의 명문 기숙학교 슐포르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12세기에 수도원으로 세워진 그 학교는 철학자 피이테 시인 클롭 슈토크 역사가 랑케가 거쳐간 곳이었습니다. 아침 5시 기상, 찬물로 세수하고, 라틴어 미사, 그리고 하루 10시간이 넘는 고전어 수업. 엄격했고 차가웠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 음악과 시, 그가 손대는 모든 것에서 무언가 빛이 났습니다. 선생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다르다. 저 아이는 언젠가 무언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친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단 3명의 벗이 있었는데, 파울 도이센 카를 폰 게르스도르프 에르빈 로데. 그들과 함께 게르마니아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 시와 음악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그는 이미 조용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신을, 아버지의 신을, 세상을 지탱한다고 믿어왔던 모든 질서를. 그는 공책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언젠가 나는 스스로 버려야 할 것이다. 그 문장은 15살 소년이 쓴 것이었습니다. 1864년 니체는 본 대학교에 신학과 고전 문헌학을 공부하기 위해 입학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아버지의 길을 따라 목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활절 집으로 돌아온 니체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여동생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결심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버리고 오직 고전 문헌학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내 그는 라이프치 대학으로 옮겨 당대 최고의 문헌학자 프리드리히 리칠 교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프치히의 어느 낡은 헌책방에서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 책을 발견한 것은 아마 이른 저녁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어두워진 골목 안 헌책방의 낡은 서가 사이에서 손가락이 우연히 그 책의 등을 스쳤을 때 그 책을 읽은 날 밤 니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계는 의지다. 그리고 그 의지는 고통이다. 쇼펜하우어의 그 문장은 니체가 오래도록 품어왔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 책에서 나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날 이후 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답을 찾아 길을 떠나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869년, 니체는 아직 박사학위도 없었습니다. 논문 한 편조차 심사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고전 문헌학 정교수 자리가 제안되었습니다. 25살, 독일어권 대학 역사상 가장 젊은 정교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신문이 그의 이름을 실었고 교수들이 그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재라는 말은 언제나 외로움과 함께 온다는 것을. 강의가 끝난 밤, 니체는 낯선 도시의 하숙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라인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촛불을 켜고 텅 빈 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다. 그 방은 조용했습니다. 강물 소리만 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1868년 11월, 라이프치히의 어느 저택. 커다란 벽난로 옆에서 니체는 한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 당시 유럽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니체보다 31살이 많았고 이미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니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바그너의 음악은 니체가 어린 시절부터 온 마음으로 갈망해온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광기와 황홀, 비극과 생명의 근원, 그 안에 있는 디오니소스적인 무언가. 바그너는 긴 대화 끝에 니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의 젊은 친구여, 당신에게서 나는 나 자신을 보는구나. 그 한마디에 니체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이후 몇 년간 니체는 주말마다 스위스 루체른 호숫가의 트립센을 찾아갔습니다. 바그너와 그의 아내 코지마와 함께 니체는 음악을 듣고 철학을 논하고 긴 저녁을 보냈습니다. 코지마는 니체의 이름을 자신의 일기장에 수도 없이 적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젊은 친구가 왔다. 그는 우리 집의 태양이다. 니체는 그곳을 평생에 한 번 얻은 고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상의 낙원. 그는 편지에 썼습니다. 나는 이곳에서만 온전히 살아있다. 그 밖의 모든 시간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 문장을 천천히 되새겨 봅니다. 나는 이곳에서만 온전히 살아있다. 어딘가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1872년 그는 바그너에게 헌정하는 첫 번째 책을 출판했습니다. 비극의 탄생. 그 책에서 그는 선언했습니다.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질서와 광기, 꿈과 도취, 이 두 힘이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예술은 태어난다. 그는 믿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비극을 만들어냈다고, 삶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용기, 그것이 위대함이라고. 하지만 학계는 냉혹했습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다. 이것은 문헌학이 아니라 몽상이다. 니체는 끝났다. 당시 가장 권위 있던 문헌학자 빌라모비츠 멜레는 조롱 섞인 논문으로 니체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강의실에는 학생이 2명만 남았습니다. 니체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언제나 혼자가 된다는 것을. 그는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시대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시대를 절대 사랑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그것이 철학자의 운명이다. 그 문장 앞에서 잠깐 머뭅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독한 일인지. 1876년 바이로이트 축제. 바그너가 평생을 바쳐 준비한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의 초연이 있던 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귀족과 왕과 부호들이었습니다. 바이에른의 루트비이 2세와 브라질의 황제, 온 유럽의 권력자들, 값비싼 드레스와 향수 냄새와 헛된 박수 소리,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니체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음악을 만든 사람인가? 바그너는 어느새 황제의 품에 안긴 예술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그리고 기독교적 구원의 그림자. 그의 새로운 오페라 파르지팔에는 성배와 십자가가 넘쳐났습니다. 그것은 젊은 날 니체가 사랑했던 그 디오니소스적인 바그너와는 정반대의 얼굴이었습니다. 니체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축제 중간에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한 작은 마을로 혼자 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홀로 산책하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투사한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문장을 쓰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걸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로부터 그의 글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878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 책은 바그너와의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책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건조하고 때로는 잔인할 만큼 명료했습니다. 그는 그 책을 바그너 부부에게 보냈습니다. 바그너는 그 책을 받고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코지마의 일기에서도 니체의 이름은 그날 이후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훗날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한번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에게서 멀어질 때 그 이후로는 아무도 쉽게 믿지 못하게 된다. 그 문장이 오래 머뭅니다. 1879년 니체의 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끔찍한 편두통이 사흘씩 이어졌습니다. 한쪽 눈의 시력은 거의 사라졌고 다른 눈도 빠르게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구토와 오한과 온몸의 통증. 어떤 날은 20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의 병의 원인을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의 위생병으로 참전했을 때 걸렸던 이질과 디프테리아에서 찾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매독 초기 감염을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오늘날까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 그는 35의 나이에 교수직을 내려놓았습니다. 10년 동안 서 있던 강단에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대학은 그에게 약간의 연금을 허락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으로 앞으로 10년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후 10년, 니체는 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스위스의 고산 마을 실스마리아, 겨울에는 이탈리아의 제노바, 베네치아, 니스, 라팔로, 토리노. 그는 계절을 따라 도시를 바꾸어 가며 살았습니다. 하숙방과 싼 식당과 낡은 외투, 양말 한 켤레를 몇 번이고 끼워 신었고 종이값을 아끼기 위해 연필을 끝까지 짧게 썼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상상해 봅니다. 짧아진 연필을 손에 쥐고 작은 방에서 쓰고 있는 한 남자. 창밖에는 알프스의 바람이 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독 속에서 그는 가장 빛나는 글들을 썼습니다. 즐거운 학문, 아침놀. 그의 문장은 점점 가볍고 투명해졌습니다. 마치 알프스의 공기처럼. 1881년 8월 실스마리아 실바플라나 호숫가를 산책하던 니체는 피라미드 모양의 거대한 바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벼락처럼 내려왔습니다. 영원 회귀. 모든 순간은 이 모습 그대로 끝없이 다시 돌아온다. 당신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한순간이 똑같이 무한히 반복된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할 수 있는가? 지금 이 고독을, 이 병을, 이 실패를 무한히 반복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선 니체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기도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상처를 미리 끌어안으려는 한 인간의 결심이었습니다. 그 바위 앞에서 혼자 서 있는 그 남자를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호수가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을 것입니다. 1882년 4월 로마. 봄비가 내리던 그날, 니체는 베드로 성당 근처에서 한 젊은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루 살로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철학과 신학과 문학에 능통한 자유로운 영혼. 당대 유럽에서 가장 비범하다고 소문났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음이 맑았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니체가 평생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지성과 자유 그리고 두려움 없는 정신. 니체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지 않을까?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니체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 스위스 북부 오르타 호수, 몬테사크로의 언덕길, 니체와 살로메 단둘이 소나무와 포도나무가 늘어선 숲길을 걸으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둘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살로메는 그 순간을 평생 비밀로 간직했고, 니체는 훗날 그 산책을 내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꿈이라 불렀습니다. 그 숲길이 어떤 빛깔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여름이었으니 나뭇잎이 무성했을 것이고, 바람이 불 때마다 빛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곧 청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파울레를 통해서 내 대신 그녀에게 전해주게. 나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살로메의 대답은 아니요였습니다. 니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루체른까지 달려가 그녀 앞에 섰습니다. 호숫가의 한 작은 공원에서 그는 다시 한번 청혼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그해 가을 그들은 독일 라이프치히의 한 사진관에서 한 장의 사진을 남겼습니다. 니체와 파울레가 마차를 끄는 자세로 매달려 있고, 살로메는 그 마차 위에 작은 채찍을 들고 올라앉아 있는 사진. 그것은 살로메의 장난스러운 연출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 사진을 찍으며 분명히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사진을 들여다본 니체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마차 위에 앉아 있는 것은 자신을 이끌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결코 붙잡지 못할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훗날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여자에게 갈 때는 채찍을 잊지 말라. 많은 사람이 그 문장을 여성 혐오라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문장에서 저 사진의 쓰라린 그림자를 읽습니다. 겨울, 라이프치히. 니체는 마지막으로 살로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0장, 20장. 그는 썼다가 찢고 썼다가 다시 찢었습니다. 그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동생 엘리자베스는 살로메를 모욕했습니다. 그런 여자 때문에 우리 가문을 더럽히지 말아라.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꼴을 보지 않으셨을 텐데. 그 순간 니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마저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어머니와 누이 모두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나의 혀는 지쳤고 나의 심장은 너무 오래 뛰었다. 그 겨울 그는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혹은 미치지 않기 위해서. 1883년 2월 이탈리아 리비에라 라팔로의 바닷가 여관. 바람이 차갑게 불던 겨울의 끝. 니체는 열흘 만에 한 권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1부. 그는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그 책은 내가 쓴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나를 관통해 지나갔을 뿐이다. 열흘 동안 그는 거의 잠들지 않았고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밤마다 그는 촛불 아래 연필을 움켜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의 풍경을 천천히 상상해 봅니다. 흔들리는 촛불, 창문 너머 검은 바다, 그리고 한 남자의 손. 그 책 속에서 한 늙은 예언자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차라투스트라. 그는 시장의 군중 앞에 서서 외칩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는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또 한 번 그는 선언합니다. 신은 죽었다. 그 말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기대어왔던 그 따뜻한 믿음이 이제 더는 우리를 지탱해주지 못한다는 고백.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희도 나도. 우리 모두가 그의 살인자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는 또 썼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너는 내 안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삶의 방식을 견딜 수 있다.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제1부는 고작 몇십 권이 팔렸습니다. 제2부, 제3부, 제4부가 이어졌지만 제4부는 출판사마저 찍기를 거부해 니체는 자비로 40부를 찍어 오직 7명의 친구에게만 보냈습니다. 그는 서점 앞에 서서 자신의 책이 단 한 권도 놓여있지 않은 진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 아니라 어딘가 자랑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에 썼습니다. 언젠가 내 책을 읽을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나의 독자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다. 1886년 선악의 저편, 1887년 도덕의 계보, 1888년 그는 폭발하듯 글을 썼습니다. 바그너의 경우,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니체 대 바그너, 그리고 자서전 이 사람을 보라. 한 해에 6권. 그것은 이미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글은 날카롭고 빛났지만 동시에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악의 저편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내가 시면을 오래 들여다볼 때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 그 문장은 어쩌면 예언이었습니다. 그 자신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사이 여동생 엘리자베스는 반유대주의자 베르나르트 페르스터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남미 파라과이에 새로운 게르마니아라는 아리안 백인 식민지를 세우겠다며 떠나갔습니다. 니체는 누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는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과 결혼한 것이다. 반유대주의자는 나의 형제가 아니다. 나는 너와 더 이상 형제가 아니다. 그 편지 이후 그는 누이와도 사실상 절연했습니다. 1888년 가을 토리노. 그는 도시를 걸어다니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리의 마부들에게 웃음을 건넸고 과일 장수에게 동전을 던졌으며 하숙방 주인에게 자신이 국왕의 먼 친척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미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페터 가스트에게 썼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디오니소스다. 그는 여동생에게 썼습니다. 나는 우주를 뒤흔들었다. 200년 뒤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놓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은 그것이 과장된 농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1889년 1월 3일 아침,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 그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겨울의 햇살이 광장의 돌바닥 위로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하숙집에서 나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느리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때 광장 한가운데서 그는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부가 지친 늙은 말을 채찍으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말은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부는 계속 소리쳤고 채찍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니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아주 긴 침묵. 다음 순간 그는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마부가 그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말의 목을 두 팔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처럼, 아주 오래, 아주 깊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평생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새어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나의 형제여, 어머니, 너를 어쩌면 좋니? 너를 어쩌면 좋니? 그는 그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끌어내려 했지만 그는 마치 그 말에 자기 자신을 묻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그 말의 목에서 울었습니다. 결국 그는 광장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숙집 주인 다비데 피노는 그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니체는 이틀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피아노 앞에 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토리노의 말. 그리고 그 이후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정신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토리노의 하숙집 주인이 니체의 오랜 친구 프란츠 오버베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니체 교수님이 이상하십니다. 부디 와 주십시오. 바젤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오버베크는 하숙방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숨을 멈추었습니다. 니체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쯤 벗은 몸으로 울먹이듯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버베크가 이름을 부르자 니체는 그를 끌어안고 소리쳤습니다. 오버베크 자네였구나. 나의 친구. 그러더니 곧바로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버베크는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는 내가 알던 니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다. 오버베크는 그를 기차에 태워 바젤의 정신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 예나의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의 진단명은 시대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매독에 의한 진행성 마비, 전두엽 치매, 혹은 유전적 뇌질환, 혹은 그 모든 것. 아버지가 36에 돌아가셨던 바로 그 병이 아들에게도 내려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원인은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몇 달간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훗날 광기의 편지로 불렸습니다. 그 편지들의 서명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 편지를 받은 친구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890년 어머니 프란치스카가 그를 나움부르크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다 자란 아들을 아기처럼 다시 먹이고 씻기고 재웠습니다. 그 어머니는 평생 신을 믿었던 독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신은 죽었다고 외쳤다는 것을 그녀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그의 이불을 여며 주었고 매일 아침 그의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그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 질문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평생 자기 자신을 찾아 헤맸던 사람이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누구냐고 묻는 장면. 1897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집의 마지막 따뜻한 불씨가 함께 꺼졌습니다. 그를 돌볼 사람은 이제 누이 엘리자베스뿐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파라과이의 식민지 계획이 실패하고 남편 페르스터가 자살한 뒤 독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바이마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니체 아카이브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원고를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판되지 않은 단편들을 모아 오빠가 한 번도 쓰지 않은 책을 오빠의 이름으로 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훗날 악명을 떨치게 되는 권력의 의지. 그녀는 반유대주의자였고 독일 민족주의자였습니다. 훗날 나치에 동조하게 되며 1934년 11월 아돌프 히틀러가 직접 바이마르
니체 아카이브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늙은 손으로 오빠의 지팡이를 총통에게 건넸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그렇게 왜곡되어 일생 동안 자신이 가장 혐오했던 사상과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니체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 너머의 사람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찾아오면 엘리자베스는 오빠에게 흰 가운을 입히고 소파에 앉혀 전시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이것이 나의 위대한 오라버니입니다. 니체는 자신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1900년 8월 25일 바이마르.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덥고 길었습니다. 니체의 방 창문 너머로 보리수의 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햇빛이 방 안을 천천히 기어다녔습니다. 그는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폐렴과 뇌출혈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니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55. 그의 마지막 말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말을 잃은 지 이미 11해가 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 페터 가스트가 관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거룩하기를 당신의 이름이요. 그는 고향 뢰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5살에 떠나보낸 아버지의 무덤 바로 그 곁에 반세기의 시간을 돌아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한자리에 누웠습니다. 그의 무덤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걸으며 말을 걸었던 그 바람이 밀밭이 조용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종소리는 그때도 길게 울렸을 것입니다. 5살 때 들었던 그 종소리처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니체가 죽은 뒤 세상은 천천히 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의 시인들이 그를 읽었습니다. 릴케 예이츠 엘리엇. 20세기의 심리학자들이 그를 읽었습니다. 프로이트는 니체는 역사상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깊이 안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20세기의 철학자들이 그를 읽었습니다. 하이데거, 사르트르, 푸코, 데리다. 그러나 그의 책을 가장 오래 붙들고 읽은 사람들은 유명한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전장에서 돌아온 사람들,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신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오래도록 그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홀로 너무 오래전에 어떤 세계를 미리 살아내고 떠났다는 것을. 그가 남긴 말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너는 내 안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삶의 방식을 견딜 수 있다.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든다. 가장 조용한 말이 폭풍을 몰고 온다. 언젠가 날고 싶어 하는 자는 먼저 서는 법, 걷는 법, 달리는 법, 오르는 법,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날아오르는 일은 곧바로 배울 수 없다. 너 자신이 되어라. 지금까지 내가 행하고 생각하고 원했던 모든 것은 내가 너 자신이 되기 위한 그 여정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대한 철학자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5살에 아버지를 잃고 25살에 교수가 되고 35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44살에 한 마리 말을 껴안고 무너진, 평생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끝내 혼자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말이 폭풍을 몰고 온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의 삶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파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너지려 할 때, 누군가가 사랑에 실패했을 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미워할 때, 그의 문장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주 오래된 목소리처럼 사람은 때로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우리 곁에 있었던 사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너무 자주 늦게 알아봅니다. 니체 자신도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그가 눈을 감은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말, 지금 느끼는 감정,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늦기 전에 그것이 한 사람이 평생을 걸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마지막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1844년 뢰켄의 작은 목사관에서 태어난 한 아이. 그 아이는 너무 일찍 아버지를 잃었고 그 뒤로 평생 무언가에 기대려다가 번번이 넘어졌습니다. 바그너에게 기대었다가 넘어지고 살로메에게 기대었다가 넘어지고 학계에 기대었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는 끝내 한 문장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오늘 당신의 하루가 아무리 무거웠다 해도 이 문장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오늘도 그의 말처럼 언젠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어 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은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눈을 감고 몸의 힘을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이제 편안하게 쉬어도 됩니다. 뢰켄의 그 작은 마을에도 오늘 밤 바람이 불고 있을 것입니다. 밀밭이 조용히 흔들리고 별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밤. 그 아래 잠든 한 남자. 그는 이제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